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TV입니다. 최근에 책을 내신 분이 계세요. 또 KBS 이사도 지내시면서 오늘 밤 김제동 이 프로 때문에 또 많이 고생하셨죠? 네, 뭐 제가 고생한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게 고생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또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기획 비서관으로도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 비서관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천영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출판기념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샀는데 이 천영식의 증언, 네, 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이라는 책을 또 내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고 사실은 너무 바삐 나오느라고 사인 받는 걸 깜빡해가지고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주로 네, 쓰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뭐 짧아서 금방 네.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사인을 받겠습니다. 네, 사인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아이고, 네. 참.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좀 짧게 말씀하시면. 이 책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대로 이 책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쓴 책입니다. 그 시기가 주로 이제 탄핵 시기였던 2016년도 말, 2017년 초, 뭐 이때 이야기.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던 도대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고 어떤 또 대처를 또 어떻게 하셨으며 진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뭐 개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궁금증이 이제 일었던 시기였어.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까이에서 했던 대화와 느꼈던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좀 저는 뭐 꼭 이게 뭐 어떤 미화가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술이 한번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하셨듯이 보통 이제 보수 지도자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이제 프레임 전쟁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엔간한 보수 정치인은 다 그냥 프레임에 그냥 둘둘 말아갖고 거의 죽여버립니다. 우리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둘둘둘 말아갖고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만신창이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이 좌파들의 어떤 프레임에 보수 정치인들이 계속 이제 당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정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진실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책을 이제 내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 뭔가 하여튼 우리 역사가 되게 기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역사 자체가 뭐 사실은 뭐 짧게는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100년 역사가 기구하고 더 길게는 더 뭐 조선시대 전체 아니면 고려시대 한국 역사가 계속 이제 기구하게 그렇게 돼 있었죠. 끊임없이 이제 외세에 뭐 이렇게 탄압도 받고 또 탄압받으면서도 그다지 준비를 해온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항상 역사적으로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똑같은 네. 오류를 반복하고 또 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지금도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박근혜 네. 대통령은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2년 이제 반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절반이 됐는데 저는 이제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반 되던 때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정부냐. 이게 국민들도 잘 모르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창조 경제가 뭐 아무도 네. 모르는 거다 이러고 뭐 비판도 많고 그래서 뭐를 하는 정부인지 내부적으로도 잘 정리가 잘 안 되고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제 어떤 지지도도 내려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좌파들이 많이 공격을 하고 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안 좋게 됐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지금 딱 이 시점쯤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 이제 그때 자료집도 만들고 노력을 한 게 많습니다. 두 권의 책을 제가 이제 집에 있던 걸 찾아왔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한 2년 반 때 제가 만든 거를 3년 때 이제 정보판으로 다시 한번 낸 겁니다. 낸 건데,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쭉 이제 여러 가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박근혜 정부가 뭐 엄청나게 토목공사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렇게 내세울 만한 뭐 그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도약의 어떤 발판 같은 거 기반, 왜냐면 그 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걸 그렇죠. 이제 나름대로 잘 극복을 했죠. 네. 극복한 여파가 2012년, 2013년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기 할 때 이게 0%대 성장이 7분기 계속 0%대 성장으로 가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16년 4분기부터 네. 우리 경제가 올라갑니다. 네. 올라와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제치고 글로벌보다 더 높게 우리나라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박근혜 정부 말기입니다. 그거를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그냥 다 혜택을 입어서 마치 자기들이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어려움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절에 그 경제를 극복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무슨 뭐 엄청난 자랑이다 이런 걸 떠나갖고, 이게 뭐 노력한 거를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무조건 못했고, 뭐 이런 식의 완전히 성과학의 이분법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게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문제의식 하에 이제 이런 뭐 책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정치 시작을 네, 했잖아요. 네. 이런 주사파 이런 거에 대해서 젊으니까 그걸 못 겪은, 잘 못 느낀 세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안에서 이렇게 바깥 진영에서, 상대 진영에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그냥 막 무조건 패는, 응? 그렇죠. 그죠? 예. 일단 두들겨 패고 예, 보는. 예. 응? 잘하건 못하건 집중적으로 패자 그러잖아요. 네. 하나만 막 그냥 그냥. 뭔가 패싸움하는 예,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하면 뭐라고 하고, 잘할 때는 또 좀 칭찬도 해주고, 또는 칭찬까지 힘들지만 경쟁하는 거죠. 더 나은 대안을 또 제시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 이제 굉장히 비생산적이거든요, 정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런 과정에서 유독 제가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좌파는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우파는 역사성이 거의 없죠. 우파는 항상 단절입니다. 네, 그렇죠.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항상 우파는 단절이고 좌파는 역사성을 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해요. 예, 상대적으로. 이 좌파 우파의 대립에서는 저는 참 좌파가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지만 이상하지만, 좌파가 악독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기술은 좌파가 발달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의 스타일이 조금 더 소통을 하는 스타일이고, 뭐 이랬으면 아마 조금 더 저는 극복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저쪽 좌파의 어떤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이제 어떤 빌미를 네. 이렇게 제공한 측면은 대통령이 뭐 저는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잘못 이상으로 이 한 사람을 완전히 정말 희한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되기 직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근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만 나오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던 사람을 어느 한 순간에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정치 문화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진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극이 아닐 수 있는 걸 비극으로 만들어 버렸죠, 우리나라가.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세월호 뭐 다시 수사한다고 하지만, 저도 세월호 갖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잘 못합니다. 위축이 돼서.
우리 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 저도 며칠 전에 또 누구 전화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분한테서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122명을 고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단체들이.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고발 대상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네.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로 122명만 받겠습니까? 또 더 받을 수도 있죠. 이미 400명 이상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네. 그럼 또 막 그 사람들을 또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어떻게 이거를 조사하고 또 예, 하고 또 조사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지 참 얼마나 똑같은 예. 일 계속하면서 곤장 때리고 곤장 때린 다음에 니제를 네가 알렸다. 니제를 네가 알렸다 하고 조금 걸어 다니면 하면 또 부릅니다. 네 반성 안 했지. 또 때리고. 그래 그 평생을 그냥 그렇게 불구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전략 같은데 참 이게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너무 행행하니까. 예. 네, 저는 이런 식의 이 어떤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거짓을 행행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결정들을 하고 근데 또 그거에 국민들은 선동돼서 와 이렇게 약간 일시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네. 참 희한한 상황이다. 근데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사실 마지막에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제가 당에서 항상 이제 촛불 집회를 나갔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갈수록 광기에 휩싸이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잔인한 얘기들을 막 하고 또 잔인한 퍼포먼스가 막 있었잖아.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확 끼쳤어요. 예.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 야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진실을 잘 규명하고 또 진실도 진실이지만 한편으로 저는요.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주의 말씀하셔서 우리 뭐 이현주 의원님은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지만 저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투키디데스라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이제 전쟁사를 쓴 분이 있는데 저는 미디어 강의를 합니다. 미디어 강의를 하는데 미디어 강의에 이제 그분의 기록을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사실이 아닌 거 내가 직접 듣지 않는 거 이런 거는 기록에 남기지 마라. 그리고 혹시 직접 듣지 않은 것도 남겨야 된다면 철저하게 이제 확인을 거쳐서 균형되게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그 펠로폰네소스의 중후 정치 그 사실은 시칠리아 섬을 원정을 가면 안 되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아테네 민대에서 국민들이 야 우리 뭐 우리나라 막 저 시칠리아 이길 수 있어 가자 공격하자 죽여 이거를 그때의 지식인들이 그거를 못 감당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안 됩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민회에서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따라서 시칠리아 원정을 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테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그 몰락 과정을 제가 이제 뭐 그런 책을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 어떤 지금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실은 광장의 요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떼야 되는데 정치를 잘 하려면 네. 광장의 요구를 그대로 막 끌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나라를 이상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저쪽이 광장 민주주의를 하니까 막 우리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래갖고 똑같이 이제 막 하고 맞대응 있는 광장 정치를 상황인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런 상황이 상황이 됐죠. 이제 불가피하게.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만 참여하면서도 과연 이 길로 계속 가도 되나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거든요. 예. 네. 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나라가 맨날 지금 OECD 국가 중에 길거리에 나와서 정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홍콩이 있다고 그러지만 홍콩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이 저항이에요. 사회주의적 요소를 홍콩에 대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라 중에 지금 거리에서 정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독특한 지금 우리나라만의 제2정치가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네. 우리 뭐 의원님은 열심히 하시지만
기존의 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이번에 조국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네.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국회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임명하면 땡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제도를 왜 만들어냈을까? 청문회. 그죠? 예. 이왕 청문회 할 거면 반대하면 표결해서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청문회를 하지를 말든가. 그 괜히 해놓고 막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 다 강행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뛰쳐나올 수밖에. 그리고 이제 그냥 알아서 책임지고 하고 끝까지 마지막에도 대통령이 책임지든지. 저는 이게 청문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결론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표결을 통해서 국민들이 의회의 의견,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매우 미비한 거죠. 미비한 거죠. 제도가 이제 무력화되어 있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앞서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을 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국회도 무력화시켜놨고 네. 무력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검증을 하니까 네. 그럼 뭐 조국 같은 사람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냥 꺼내 온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리가 나타났는데도 이제 그냥 그 강행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지금 사실 할 게 아니라 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고위공직자 검증기구를 저는 사실은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위원회. 예. 미국은 이제 그걸 FBI나 이제 이런 데서 검증을 별도로 합니다. 해와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조용히 낙마를 시킵니다. 국회까지 안 넘어오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국회까지 안 넘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청와대가 하니까 도대체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사실은 걸러지도록 어떻게 보면 검찰이 5분에 검증을 했으면 조국을 안 시켰을 거 아닙니까? 네, 미리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아는 선에서 이미 됐을 텐데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검증을. 네. 그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탄핵 전후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라든가 상황, 국민들이 좀 모르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탄핵 때 모르고 계시는 게 뭐 많죠. 대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네.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우리나라는 프레임이 그 사람이 밉다 이러면 밉다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냥 밉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 탄핵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해서인지 저는 막 이렇게 막 급박하게 이렇게 전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뭐 대표적인 게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가짜뉴스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 뭐 민주당 의원으로서 탄핵 소추를 하셨으니까 한 사유도 5가지 중에 4가지는 다 헌재에서 그냥 다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탄핵 소유 사유 중에는 세월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헌재에서 기각을 했죠. 세월호는 탄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사유 중에는 언론 탄압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계일보 인사에 개입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에 몇 번이나 개입했으니까 지금 탄핵 당해도 뭐 여러 번 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마치 뭐 진실인 것처럼 막 포장돼서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막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참 답답한 게 많은데 그 일일이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뭐 책을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을 꼭 읽어주세요. 네. 참 어떻게 보면 그 23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계셨잖아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예전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그냥 말로만 들은 거지만 그때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호기롭게 막 기자들이 이렇게 막 그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냥 조용하잖아요. 그냥 기레기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제 생각인가요? 그냥 어떻게 맞습니다.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386 세대 그러시군요. 일원인데 네.
가만 보면 이제 저는 뭐 학생 저 시절에 이제 학생 운동도 하고 네. 나름 저도 뭐 이렇게 좌파적 이제 물을 조금 먹다가 뒤늦게 이렇게 깨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언론의 문제만 다른 거는 길어지니까 언론의 문제만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386 세대들이 장악을 한 게 우리 다른 사회하고 마찬가지로 그게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억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모르겠는데 통제가 많이 됐고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 밑에 세대들은 그렇게 조직적으로 뭔가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네. 386만큼. 386은 모든 게 조직의 힘으로 개인이 희생된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세대거든요.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래서 절대로 개인 이야기는 못 합니다. 386 세대는. 항상 조직의 어떤 논리, 항상 조직의 논리. 지금도 저는 대학 시절 모임을 합니다만은 거기도 조직의 논리가 우선이지 개인의 논리, 여전히 개인은 거기서 억압당합니다. 네. 누가 조국이 문제야 이야기를 우리 386 카톡에서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위축돼 있는 이게 어떤 저는 참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 밑에 세대들은 개인이 먼저고 조직이 다음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어. 지금 밑에 기자들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가 나면서 제일 저는 뭐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한겨레에서도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대 기자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거는 정말 좋은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 20대 기자가 말을 하기까지 386, 50대하고 그 사이 20, 30년 요 사이는 어떻게 보면 386의 어떤 위압적 그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밑에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지만 그 사람들도 아마 같이 밑에 사람들 의견을 수용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30, 40대가 권위적인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한 세대일 뿐인 거지. 그렇죠. 낀 세대죠. 낀 세대. 그래서 저는 괴롭죠. 20대가 일깨워지는 이 분노의 함성이 30, 40대까지 이렇게 모아서 다시 우리 사회를 바꿔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게 언론에서도 네. 제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불가능할 거다. KBS, MBC 다시 고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회를 어떤 비관주의로 어떤 사회를 보기 시작하면 제가 오늘 싸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 사회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싸우는 건데 내일 당장 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또 안 싸우는 세대도 많습니다. 그게 영속적이게 싸우는 것처럼 저는 언론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세대가 X세대인데 그게 이제 97세대거든요. 86 밑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위에로부터는 억압을 받고 아래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는 큰 소리도 못 치고 왜냐하면 갑질한다 이런 말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권위적이다, 뭐 꼰대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적인 막 이렇게 그 신용을 막 해야 돼요. 신용이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막상 위에서는 또 엄청 억압을 받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데 저는 약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세대도 좀 목소리를 더 키워야 됩니다. 너무 목소리를 안 내는 거에 너무 익숙한. 그쵸. 그냥 선배가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권도 아니었는데 운동권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싫다고 그러고 안 했거든요. 근데 남학생들 보면 계속 그렇게 무슨 뭐 시종들도 아니고 이렇게 잔심부름 뭐 또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실은 87년이 그 피크였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87년까지 학생운동을 막 한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공을 세운 것처럼 돼갖고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자기들이 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는데 그 밑에 세대들은요 완전히 그냥 심부름만 잔뜩 하다가 버려지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근데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우리는 탈권위 세대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대니까 밑에 사람들한테도 개인의 어떤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자기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는 세대가 된 거죠. 우리 이제 농담 비슷하게 완전히 그냥 중간에 끼어가고 엄청나게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오히려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밑에 세대들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들이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들이받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별로 40대들이. 없죠. 예. 네, 제가 40대 좀 분발해야 됩니다. 사실. 좀 그래서 분발하는 좀 사람들을 모아서 분발하려고 그럽니다. 40대를 대화를 해보면 40대가 386 세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열려 그렇죠. 있고 그렇죠. 열려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나 보면 40대가 훨씬 더 좌파 성향을 더 드러내잖아요. 50대보다 더 주눅 들어 있죠. 그러니까 주눅 들어 있다기보다 그걸 주눅 들어 있다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비겁하다. 40대들이 좀 비겁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러냐면 아까 그게 싶죠. 같은 거죠. 주눅 들어 있으니까 비겁한 거고 나서봤자 위에 세대한테 욕이나 먹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이런 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40대들이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똑똑한 교수들이 엄청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 사람들 접촉해 보면요. 말은 다 열린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다 좌파로 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세대가 저는 40대라고 보는데 그 약간의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는 걸로 보면 40대까지가 위선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을 걷어내야 됩니다. 40대까지 있는 위선을. 제가 잘 규합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네. 목소리를 계속 내자 이렇게 한번 사고를 좀 쳐보겠습니다. 요즘에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TK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보수 통합에 대한 TK의 여론도 좋고 또 본인의 생각도 좋고요. 예. 제가 뭐 안 그래도 엊그제까지도 대구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뭐 대구 분들은 보수 통합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쾌하게. 예. 네. 이제 보수 통합 자체의 대의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보수 통합해야죠. 문재인 정부의 이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되고 단합해야 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통합을 할 것이냐, 또 무엇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냐, 통합에서 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통합하자 하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정치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묻지마 통합 이런 묻지마 통합하는 거는 정말 묻지마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묻지마 정치, 그건 국민들은 완전히 진짜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좀 통합해서 묻지마 정치해서 어쩔 건데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어쩔 건데. 그럼 대통령 하나 내세우기도 어렵고, 내세우면 또 탄핵할 거예요? 또 싸울 거예요? 아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네. 묻지마 통합하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수 정치인들이 자꾸 그걸 탑습을 하는 그 행태가 대단히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파가 말이죠. 사실 자유 세력이라고 말은 하는데 뭐 어떤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막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싸우기 위해서 뭉치자. 뭐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되는데 무조건 뭉쳐서 어쩌자는 거예요. 별로 또 사실은 네.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조용하게 사실은. 지금 뭉치자는 사람들이 그런 네.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네.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니 그동안에 다 숨어서 조용히 지내다가 왜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분위기 좀 달라지는 듯 하니까 쓱 나타나서 갑자기 뭉치다? 그래서 되게 생뚱맞죠. 그건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지금 뒤늦게 나와서 통합하자는 분들 중에 진짜 광화문 시위에 가서 절규를 제대로 토해본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네. 국민의 울분이랄까, 국민이 그런 거에는 전혀 이렇게 외면하다가 뒤늦게 와서 자기 사실은 전형적인 정치 공학인데, 네. 정치 공학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건데, 지금 우파가 보수가 그래 갖고 망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치 공학하다가. 네. 그리고 예. 굉장히 예. 민심과 괴리된 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측면들도 있고요. 예.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놀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 좀 네. 이 의원께서 좀 막아주십시오. 네, 저도 강력하게. 하여튼 네. 정말 깊이 고민하고 네. 있어요. 뭔가 해야 통합을 된다. 막는 건 아니지만 네. 통합을 되려도 뭔가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 그러니까 되고. 뭐 가치와 네.
그 다음에 어떤 쇄신 예.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통합도 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되냐.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탄핵을 갖고 무슨 뭐 책임을 묻자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반성은 있어야죠.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이 절반에 뭐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나머지 절반은 다 정치인들이 절반 이상은 저는 뭐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이 잘못이에요. 탄핵을 뭐 대통령 혼자서 탄핵을 합니까?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다 탄핵 네.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을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에 대한 최소한의 뭐 책임 같은 거는 좀 있어야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는 뭐가 좀 잘못돼서 판단을 다 못했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뭐 그때 판단이 100% 나는 뭐 그냥 뭐 진실되다 이렇게 나와야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면서 그때 거는 있고요. 자, 지금부터 다시 펴주세요. 이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또 안 잊어지죠. 네. 그렇죠. 왜 국민들 보고 왜 잊으라 그럽니까? 네. 국민들이 왜 잊어야 되나요? 그치, 민심이 그렇게 지금 예. 묻지마 통합에 대한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예. 때.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정치를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보면 분명히 예.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마 예. 국민들도 이젠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눈치챘겠죠. 우리 저관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권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어떤 이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불신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 원인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이제 다시 다음 단계로 또 진전을 해야 되고 정치가 진전을 해야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진전을 하려면 정치인들의 희생도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의 가장 큰 어떤 대의 명분은 세대 교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내 상처를 잊고 나를 또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통합의 걸림돌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원초적인 재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세대들이 또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극단도 같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새로운 어떤 진정한 통합이 되고 보수 통합이 되고 혁신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해 갖고는 저는 도저히 그 통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합의 가장 빠른 길은 세대 교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국회의원을 또 이제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떤 이제 시대 교체 내지 세대 교체를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입장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거의 어떤 지난 동안의 그 정치인으로의 생활은 완전히 적고 완전히 새로운 행태로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세대 교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의원 같은 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서 크게 이렇게 세대 교체를 일으키는 그런 부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기회가 되면 또 의원님 돕고 그런 걸 또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저는 뭐 제가 이 책을 오늘 의원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내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을 책 얘기하고 제목도 싶다. 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고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박근혜 시대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음모와 모함과 배신과 여러 가지 추잡한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저질러 놓은 악행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정화도 하고
씻어내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내일을 열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는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정말 그냥 단순히 과거 시대를 지나간 시대를 그냥 회상만 하고 이렇게 상기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는 정치권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